안녕하십니까. 2025 국가통계연구 심포지엄에 온 오프라인으로 함께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국가통계연구원 연구기획실장 이민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올해 심포지엄의 주제는 전환의 시대 국가통계는 어떻게 진화하는가입니다. AI와 디지털 전환, 사회 경제 구조의 변화 속에서 국가통계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특히 올해는 저희 기관이 통계개발원에서 새 이름 국가통계연구원으로 새 출발을 시작한 해입니다. 또한 통계청이 국가데이터처로의 승격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이번 심포지엄이 그동안 국가통계방법론 심포지엄을 통해 쌓아온 전통을 바탕으로 더 큰 시각에서 국가통계의 미래를 바라보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심포지엄은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3개의 세션 발표와 토론이 이어지며 발표 자료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참가자께서는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 질문을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온라인 참가자들께는 소정의 선물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행사가 끝나면 추첨을 통해 드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바로 여기 현장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끝까지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2025 국가통계연구 심포지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국민의례는 시간 관계상 약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전면의 태극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예를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형준 통계청장님의 개사가 있겠습니다. 안형준 청장님을 힘찬 박수와 함께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통계청장 안형준입니다. 2025 국가통계연구 심포지엄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심포지엄을 축하하기 위해 멀리서 걸음해 주신 강기훈 한국통계학회장님, 박인호 한국조사연구학회장님, 그리고 기조 강연을 해주실 김성범 고려대학교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각 세션에서 발표와 토론을 맡아주실 연사님과 토론자분들, 그리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신 모든 참석자 여러분들께도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통계연구심포지엄은 국가통계의 생산자와 이용자인 정부와 민간, 학계의 전문가분들이 모여 연구 경험과 전문 지식을 공유하고 국가통계의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 토의하고 소통하는 자리입니다. 특히 올해의 심포지엄은 각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통계청이 청으로 출발한 1990년 이후 35년 만에 국가 데이터처로 승격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계뿐 아니라 공공 분야와 민간의 데이터를 아우르는 범정부 데이터 거버넌스를 확립하고 데이터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 강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심포지엄이 새로운 도약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지금 인공지능과 디지털 전환, 그리고 사회 경제 구조 변화가 동시에 밀려드는 거대한 전환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데이터 분석과 의사결정 방식을 바꾸고
디지털 전환은 행정과 산업, 사회 전반에 걸쳐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저출산과 고령화, 노동시장의 변화, 기후위기와 지구격차 등은 국가 통계의 새로운 수요와 책임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사회 현실을 반영한 통계 기반 정책을 지원하고 국민 모두가 통계와 데이터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통계청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심포지엄의 주제는 전환의 시대, 국가 통계는 어떻게 진행하는가입니다. 먼저 기조 강연은 김성봉 교수님께서 맡아주십니다. AI 발전의 핵심 기반으로서 통계와 데이터의 중요성을 짚고 빅데이터 기반 사회에서 국가 통계의 미래의 전략을 제시해 주실 예정입니다. 통계청과 국가 통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큰 울림을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세 개의 전문 세션에서는 데이터 생태계의 변화, 통계 방법론의 혁신, AI 시대의 디지털 전환을 주제로 8편의 연구 및 사례 발표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심도 깊은 토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발표와 토론을 통해 국가 통계가 최신 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데이터의 접근성과 활용성을 높이면서 한 단계 더 진화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의 키워드는 전환의 시대라는 키워드 중에 전환의 시대라는 단어는 불확실성과 도전을 떠올리게 합니다만 동시에 새로운 기회라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가 통계가 전환기의 거대한 변화에 직면하에 대응하고 기술과 학문을 융합해 혁신한다면 우리는 국민과 정책, 국제사회가 모두 신뢰하는 새로운 국가 통계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 통계의 진화는 어느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학계의 이론 연구, 연구기관의 응용 성과, 민간의 혁신 기술이 함께 어우러져야 합니다. 통계청과 국가통계연구원은 앞으로도 학계, 민간,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열린 연구 생태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오늘 심포지엄이 그 도약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여러분의 지혜와 열정이 국가통계의 미래를 열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소중한 시간을 내어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관, 학계, 국제사회가 모두 신뢰하는 새로운 국가 통계 데이터 체계를 여기에 있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나가자는 의미를 담아 개사를 해주신 안영준 청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기훈 한국통계학회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강기훈 회장님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데이터가 21세기의 새로운 석유라 불리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이 자원을 제대로 채굴하고 정제하며 활용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오늘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모인 우리 앞에 역사적 전환점이 놓여 있습니다. 존경하는 안영준 통계청장님,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본 심포지엄을 주관해 주신 국가통계연구원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통계학회장 강기훈입니다. 저희 학교를 대표해 전환의 시대, 국가통계는 어떻게 진화하는가라는 주제로 제15회 국가통계연구 심포지엄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AI와 디지털 전환, 저출산 고령화, 기후위기와 글로벌 불확실성 등 복합적 전환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변화 속에서 국가통계가 어떻게 대응하고 진화해야 하는가는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중대한 과제입니다. 이 시기에 열리는 본 심포지엄은 국가통계연구원의 새로운 이름으로 진행하는 첫 행사로 기존 방법론 중심의 논의를 넘어 국가통계의 역할과 전략을 재조명하는 도약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더불어 최근 정부 조직의 개편안으로 통계청이 국가데이터처로 새롭게 출범하고 총리실 산하기관으로 위상이 강화된 것은 국가통계의 전략적 가치를 제도적으로 확인시켜주는 역사적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통계학회는 이를 환영하며 국가데이터처가 데이터 정책과 통계의 중심축으로서 그 책임을 충실히 수행하기를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오늘 심포지움의 의제들은 국가통계의 미래를 보여주는 단초들입니다. AI 학습용 데이터와 재현자료의 안전한 활용, 생성형 AI 기반의 새로운 통계 방법론, 기계학습을 통한 농업통계 추정, 뉴스와 디지털 지표를 활용한 경제통계 혁신까지 모두가 통계의 진화가 구체화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디지털을 넘어 인공지능과 인간이 공존하는 새로운 문명사적 전환기에서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새로운 통계 패러다임을 설계하는 건축가입니다. 학계는 이론을 제공하고 국가통계기관은 이를 정책에 구현하며 민간은 혁신적 활용을 창출할 때 비로소 통계의 생태계가 완성된다고 할 것입니다. 변화의 물결 앞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진실 추구와 과학적 엄밀성이고 동시에 받아들여야 할 것은 새로운 통계가 열어주는 무한한 가능성입니다. 오늘 심포지움이 통계 공동체가 함께 그려갈 미래 청사진의 첫 번째 밑그림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한국통계학회는 국가통계연구원과 함께 이 역사적 전환기를 헤쳐나가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심포지움을 정성껏 준비해 주신 국가통계연구원 김진 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발표와 토론을 맡아주실 전문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논의가 국가통계의 새로운 장을 여는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하며 현장과 온라인에서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따뜻한 축하의 말씀을 해주신 덕분에 오늘 이 자리가 더욱 뜻깊어진 것 같습니다. 강기훈 회장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박인호 한국조사연구학회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따뜻한 박수로 박인호 회장님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조사연구학회 회장 박인호입니다. 2025년 국가통계연구 심포지움에 한국조사연구학회를 대표하여 축사를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급격한 변화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일상이 되고 디지털 전환이 사회 구조 자체를 재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의 한복판에서 국가통계는 단순한 수치의 집합이 아닙니다. 국가 정책의 나침판이자 사회 현상을 정확히 진단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핵심 인프라로 그 역할이 전례 없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생성형 AI의 등장은 우리가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며 해석하는 방식 자체에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심포지움에서 다루어질 AI 기반 통계 메타데이터 구축, 생성형 AI를 활용한 통계 나레이션, 위성 영상을 통한 실시간 통계 생산 등은 단순한 기술적 혁신을 넘어서 통계 생산과 활용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러한 기술적 진보가 가져올 수 있는 도전 과제들에도 주목을 해야 합니다. AI 학습용 데이터의 안정성과 개인정보 보호, 알고리즘의 편향성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의 판단과 AI 기술 간의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어떤 가치를 추구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한국조사연구학회는 조사 방법론의 과학적 발전과 실무적 적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습니다. 다양한 조사 방법론을 통해 사회 현상을 정확히 측정하고 분석하는 전문성을 축적해왔습니다. 이러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국가통계 생산과 활용의 품질 향상을 위해 통계청 그리고 한국통계학회와 더욱 긴밀히 협력하겠습니다. 특히 조사 연구 분야에서 축적해온 응답자와의 소통 방식, 조사 설계의 과학성, 그리고 데이터의 신뢰성 확보 노하우는 AI 시대의 새로운 통계 생산 방식에도 여전히
유효한 핵심 가치들입니다. 기술은 빠르게 변화하지만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에 대한 사회 요구는 오히려 더욱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은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국가 통계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계신 분들입니다. 모든 분들의 지혜와 경험이 모여 오늘의 논의가 더욱 풍성해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저는 오늘의 논의가 단순한 학술적 토론을 넘어서 우리나라 국가 통계가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향을 제시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디지털 전환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국가 통계의 모습을 함께 그려 나가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심포지움을 기획하고 준비해 주신 통계청 국가통계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귀중한 연구 성과를 발표해 주실 모든 발표자 분들과 토론자 분들, 그리고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또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이어질 활발한 토론과 소통을 통해 우리 모두가 새로운 영감을 얻고 국가 통계의 밝은 미래를 함께 열어나가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해주신 귀중한 조언과 격려의 말씀으로 오늘 심포지엄의 의미를 더욱 풍성하게 해주셨습니다. 박인호 회장님 감사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심포지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기조 강연이 있겠습니다. 고려대학교 김성범 교수님께서 AI와 빅데이터 시대 국가통계의 미래 전략을 주제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김성범 교수님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앞에 그 인사 말씀해 주셨던 분들께서 시간을 잘 지켜주셔가지고 보통 굉장히 느려지는데 제가 충분히 50분을 쓸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50분을 다 쓰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한 40분 정도 발표하고 한 10분 정도 질의응답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 소개를 간단히 좀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에 2009년부터 재직하고 있습니다. 자, 산업경영공학과는 통계학과 다음으로 많이 하는 학과입니다. 그래서 제가 통계랑 그리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점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왜 이 기조 강연에 초청됐나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산업과학은 이제 통계랑도 굉장히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약간 그 한 반발자국 떨어져서 있는 사람들의 의견은 어떤지 한번 그게 궁금하셔가지고 저를 초청하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뭐 이 말씀을 먼저 드리면 제가 이제 요 기조 강연을 준비하면서 이 한국 통계 여기서 이제 연구원에서 많이 좀 오셨거든요. 저희 연구실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걸 하셨는데 그때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민경 실장님한테 왜 저를 초청하셨냐고 했더니 AI가 초청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번 AI가 제대로 추천했는지 여러분들 확인하면서 들으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좀 아이스 브레이킹 차원에서 제 소개를 조금만 더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조지아 공대라는 조지아텍에서 산업공학으로 박사학위를 했고요. 제 지도 교수는 콱주이라는 분입니다. 그분도 통계학 박사를 받으셨지만 산업공학에서 이제 주로 활동하셨기 때문에 아마 통계를 하신 분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이 콱주이 교수님의 지도 교수님은 제프 교수님인데 아마 이제 제프 교수님은 많이 아실 겁니다. 아마 제 또래에 계신, 제 연배에 계신 분들은 아마 제프 교수님들 대부분 아실 거고요. 이 부분이 이제 통계 필드상인 캅스 어워드도 수상하신 분입니다. 자, 이분의 지도 교수를 제가 한번 조사해 봤더니 제가 교과서에서나 봤던 바이켈 교수님이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의 지도 교수님을 조사해 봤더니 거의 1900년도 그 초반 중반에 그 전설적인 수학자 통계학자들이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정도 되면 아마 여기 계셨던 많은 분들이 저랑 지도 교수를 공유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강연을 하기 전에 오늘 그래도 이렇게 좀 웃어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한데 그래도 좀 분위기를 한껏 좀 고조하기 위해서
상품 퀴즈를 하나 먼저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어떤 상품을 준비해 왔냐면 3만 원 상당의 고려대학교 로고가 찍혀 있는 그 학용품들이 모여 있는 대표적인 고려대학교 굿즈입니다. 아마 초중고 자녀분들이 계신 분들한테는 아마 좋은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한 퀴즈입니다. 지금 보시는 요 세 그림 1, 2, 3번이 있는데요. 제가 챗GPT, 제미나이, 클로우드 이거를 이제 이용해서 생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번이 어떤 툴을 이용해서 했고 2번이 어떤 툴, 3번이 어떤 툴 이걸 이제 매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네. 손 들어 주십시오. 네, 이산유 과장님. 땡. 네. 자, 혹시 그 초중고 자녀분 계십니까? 자, 그러면 다음 분에게 양보를 하겠습니다. 이거 좋은 기회인데 왜 손을 안 들으시죠? 아, 네, 안정현 교수님. 네, 안정현 교수님 이따 끝나고 저한테 잠깐 오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하고요. 좀 이제 분위기가 좀 고조됐으리라 생각하고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연은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조금 가벼운 얘기로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 오늘 주제인 AI 시대 국가 통계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런 제언을 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역사 얘기서부터 좀 하려고 하는데요. 자, 1532년은 서양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우리나라가 어떤 일이 있었나 한번 봤더니 임진왜란 발발 60년 전, 보통 큰 전쟁이 일어나기 한 50년 전에는 굉장히 평화로운 시기라고 합니다. 아마 그때 우리 조선시대는 굉장히 평화로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서양사에서는 1532년에 그 스페인의 피사로라는 장군이 한 200명, 한 168명 정도의 군대를 이끌고 아타후알파가 이끄는 잉카 군대에 한 500배 되는 한 8만 명을 격퇴합니다. 그리고 나서 잉카 문명은 지도상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자, 이 일이 있기 한 13년 전으로 한번 보면 굉장히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1519년에 똑같은 스페인의 코르테스 장군이 멕시코의 아즈텍을 점령해 버립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다 문자로 기록을 해요. 자, 1532년으로 다시 돌아가서 아까 피사로가 무려 500배나 되는 아타후알파 잉카 제국을 멸망시켰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사실 피사로는 13년 전에 코르테스로부터 얻은 정보가 있었습니다. 그 정보에는 남미의 어떤 특성, 그 다음에 지리적 특성, 또 원주민의 특성, 또 싸움의 패턴, 전쟁의 패턴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었던 거죠. 자, 반면에 잉카 제국의 아타후알파는 정보가 하나도 없었어요. 문자는 갖고 있었지만 기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정보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13년 전에 멀지도 않아요. 바로 위에 있는 멕시코 아즈텍 문명이 지구상에서 사라졌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저는 이거를 기록의 유무라고 보고 싶습니다. 결국 지금 얘기하고 있는 우리 통계의 유무입니다. 통계를 가진 자와 통계를 가지지 못한 자, 이게 얼마나 큰 결과를 초래했는지 아마 여러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또 하나의 역사적 사실 한번 보여드리면요. 마틴 루터 아시죠? 종교혁명으로 종교개혁. 1517년 10월 마지막 날에 이 마틴 루터가 독일의 아주 작은 마을인 비텐베르크 교회에 반박문을 게시를 합니다. 자, 이 작은 도시에 반박문 게시한 게 뭐 그렇게 큰 일이냐 하겠지만 때마침 인쇄 기술이 발달하거든요. 그래서 그 인쇄 기술 때문에 이 반박문과 성경책이 유럽 전역에 보급됩니다. 자, 이름으로써 이 구천주교가 얼마나 잘못됐는지가 유럽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고 바로 이 종교 개혁의 시발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지금 보시고 계신 지도는 우리 삼국시대가 끝나고 이국시대가 있지 않았습니까? 신라와 발해인데 저는 이 지도를 볼 때마다 너무나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지금 이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 그 다음에 하얼빈 지역 다 우리나라 땅이었습니다. 발해가 굉장히 큰 영토를 갖고 있었죠. 자,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국시대 고구려 영토가 굉장히 컸다라고 하는데 고구려 영토보다 훨씬 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발해에 대한 역사를 거의 아는 게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발해에 대한 역사 기록이 없어요. 삼국사기에 한 3줄 정도 있고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이 조선시대 정조 때 발해고라는 것을 편찬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국사 시간에 발해라는 역사를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중국의 동북 쪽에 해당하는 그런 지역이잖아요. 발해나 고구려가. 그래서 중국은 발해를 자기네 땅이라고 얘기해. 자기네 역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고구려도 자기의 역사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런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바로 우리 이 기록, 통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2가지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을 말씀드림으로써 이 문자, 그 다음에 그것 기록, 그 기록이 전달돼야 되는 전달 기술, 이 2가지에 대한 중요성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금 보시고 있는 거는 왼쪽에 이제 우리 손편지, 추억도 드시죠? 네, 손편지가 있고 이메일이 있고, 오른쪽 그림은 서울에서 뉴욕까지 손편지를 보내면 보통 한 2, 3일이 걸려요, 요즘에. 자, 이메일을 보내면 실시간으로 가죠. 그 다음에 이제 손편지는 기본적으로 한 사람한테만 전달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반면에 이메일은 이론상 참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수백 명, 수천 명에게 동시에 전달이 되는 겁니다. 자, 저는 이 손편지와 이메일을 이렇게 비유하고 싶은데요. 손편지는 하드카피, 손으로 만져지는 하드카피, 이메일은 전자 형태로 된 전자 파일이기 때문에 손으로 만져질 수가 없습니다. 눈으로 볼 수도 없고요. 그래서 소프트카피, 이렇게 비유를 하고 싶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디지털 혁명은 바로 이 하드카피 시대에서 소프트카피 시대로 이 바뀌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련의 활동들을 우리가 디지털 혁명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하드카피는 굉장히 번거로워요. 자, 여러분들 지금 저 때는 이제 동사무소라고 했는데 지금 주민센터라고 하죠. 주민센터에 가보면 캐비넷이 엄청 많았어요. 그 캐비넷 안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들 개개인의 정보가 담겨져 있는 파일이 하드카피로 보관되어 있었거든요. 지금 주민센터에 캐비넷 없습니다. 철제 캐비넷 없습니다. 다 그 모든 것이 전자 파일 형태로 컴퓨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자, 뭐 주민센터뿐만 아니라 우리 통계청도 마찬가지고 박물관도 마찬가지고 도서관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이제 하드카피 시대에서 소프트카피로 바뀌고 있습니다. 자, 몇 가지 좀 사례를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그 보시고 계신 건 힐튼 호텔 그룹이에요. 자, 힐튼 호텔은 전 세계 500여 개의 물리적인 호텔하고 리조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장 가치는 80조 원. 반면에 똑같은 숙박 업계인 에어비앤비는 물리적으로 호텔과 리조트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요. 중개업체잖아요. 그렇죠? 근데 시장 가치는 힐튼보다 더 큽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월마트도 물리적으로 전 세계 한 500여 개 오프라인 매장이 있고 시장 가치는 한 1,000조 원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유통업계로 등록되어 있는 아마존은 공식적으로 오프라인 매장이 하나도 없어요. 시장 가치는 무려 월마트의 3배입니다. 자, 물론 힐튼 호텔과 월마트도 완전히 오프라인 기업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온라인으로 많이 변모하려고 하고 있지만 지금 보시고 있는 대표적인 것, 왼쪽에 있는 기업이 전통적인 하드카피 기업이었고요. 오른쪽은 이제 소프트카피 기업입니다. 이렇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소프트카피, 전자 파일의 형태로 바꾸는 것을 우리가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말씀드렸고, 이러면 굉장히 장점들이 많다라는 것은 이미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전자 파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일단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전달 속도가. 그 다음에 다수에게 공유가 가능하고, 다수에게 공유가 가능하다라는 것은 다수의 의견을 동시에 받을 수 있고 수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CEO가 혼자 앉아서 독불장군처럼 의사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토론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겁니다.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는 이윤증대, 그 다음에 우리 인류를 더 크게 보면 인류의 삶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 20년간 빅데이터 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소프트 카피, 전자 파일 형태로 저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이게 끝인 줄 알았는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데이터는 잔뜩 쌓아놨는데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야 깨닫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쌓아놓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인사이트를 얻는 게 궁극적인 우리의 목적이죠. 자,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이 디지털라이즈된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게 이제 주된 질문입니다. 저는 이 주된 질문에 이제 AI가 요즘 AI 시대니까 AI가 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한 2시간 전으로 돌아갔다면 이 AI를 통계라고 바꿨어야 될 것 같은데. 네, AI입니다. 자, 그러면 AI는 뭔가라고 봤을 때 AI는 저는 AI로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이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바로 예측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프레딕션. 자, 그러면 예측은 뭐냐면 결국 패턴을 찾는 겁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 또 자연현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어떤 컴팩트한 함수로, 수식으로, 혹은 룰로, 법칙으로 정형화한 그런 어떤 패턴을 찾으면 우리가 이제 예측이 가능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예측이 왜 필요했냐면 우리 인류는 수렵채집인이었다라는 거는 다 아실 겁니다. 수렵채집인의 특징은 뭐냐면 가만히 정착해 있는 게 아니라 돌아다니면서 사는 거죠. 돌아다니면서 살다 보니까 어때 굉장히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연한 기회에 벼, 밀 이런 어떤 식물을 발견하게 됐고 그거를 잘 키우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굳이 옮겨 다니지 않아도 영양을 섭취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농업이 이게 좋은 점만 있을 줄 알았는데 이게 인류를 굉장히 피곤하게 만드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농사는 이 날씨의 영향을 엄청 받습니다.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오거나 가뭄이 든 해는 농사를 망치고 농사를 망친다라는 것은 결국 죽음을 뜻하는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날씨에 대한 예측, 내일 어떻게 될까? 내년에 어떤 날씨가 될까를 예측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인류, 우리 조상이. 그래서 그러한 어떤 예측 본능이 DNA로 살아남아서 우리에게 아직도 전달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측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일입니다. 자, 제가 몇 가지 식을 갖고 왔는데요. 지금 보시면 대부분 다 아실 겁니다. 첫 번째 뭐 만류인력의 법칙,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의 에너지 법칙. 자, 세 번째는 아마 또 모르신다라고 주장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우리 중고등학교 때 다 배웠어요. 오메 법칙, 맞죠? 우리 직업도로 외운 거 있잖아요. 전류는 전압에 비례하고 저항에 반비례한다 막 이렇게, 그렇죠? 다 오메 법칙입니다. 자, 이런 등식을 발견했다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자연 현상을 우리가 이런 예측식으로 포뮬레이션 했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등식은 좌변과 우변이 있고 바로 우변을 알면 좌변을 알고 좌변을 알면 우변을 아는 겁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만 알면 나머지 하나는 더 이상 관측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발견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것을 우리가 일상생활을 이렇게 예측식으로 포뮬레이션 하려는 노력은 이거는 우리의 노력이라기보다는 인간 깊숙이 있는 DNA로부터 나오는 본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자연현상 거창한 거를 넘어서라도 제품을 만드는 제조공정 있지 않습니까? 제조공정에서도 설비를 통해서 제품을 만드는데 이 설비와 제품의 불량 여부 사이에는 반드시 패턴이 있습니다. 설비가 이러이러한 상태일 때 불량이 많이 나오고 이러이러한 상태일 때 정상이 많이 나왔다라는 그런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패턴을 잘 찾아서 뭔가 예측식을 마련해 놓을 수만 있다면 이제는 설비 상태만 가지고 5일 후에 3달 후에 출시될 제품이 양품이 될지 불량이 될지 예측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예측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죠. 미리 온가 우리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국가통계연구원으로 한번 번역을 해봤는데요. 이 번역도 대표적인 예측입니다. 그렇죠? 영어와 우리나라 말 사이에 패턴을 찾아서 번역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 이 패턴을 찾으면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더 이상 영어를 몰라도 됩니다. 우리나라 말만 알면 이 번역기에 집어넣으면 패턴을 찾아서 영어가 되는 거죠. 더 이상 미국인도 우리나라 말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영어만 알면 당연히 그 패턴을 우리가 찾아놨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러한 것들이 이런 이제 데이터에 담겨져 있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이러한 데이터 포맷으로 우리가 보통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원인이 되고 결과가 되는 것, 궁극적으로 우리가 예측하고 싶은 것이 보통 이제 y라고 하고 그 y의 원인이 되는 것을 우리가 x 변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두 변수 사이에는 관계가 있는데요. 보통 확정적인 관계, 일단 확정적인 관계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물리학에서나 보는 그러한 어떤 관계들이죠. F는 ma, E는 mc 제곱 이런 거. 이런 것들은 x 변수 가지고 y를 100% 설명하고 있을 때 x와 y 사이에는 확정적인 관계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일상생활에서의 관계는 확정적인 관계는 거의 없어요. 맞죠? 대부분 확률적인 관계이지. 예를 들어서 포도주 가격을 예측할 때 포도주 가격의 원인이 되는 여러 가지 인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포도의 품종이라든지 그 지역, 강우량, 온도. 그렇지만 이런 인자가 아무리 많다 손 치더라도 우리가 100% 정확히 포도주 가격을 예측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이거 외에도 원인이 되는 인자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히 우리가 갖고 있는 X인자 갖고 Y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X, Y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예측하고자 하는 Y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X로 어느 정도 표현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 항상 에러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통계나 머신러닝에서 하는 거는 이 에러를 최소화하는 fx를 찾자 뭐 이런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제가 한번 나눈 겁니다. 그래서 아마 통계학을 하시는 여러분들께서 좀 약간 생각이 다르실 수도 있는데요. 자, 머신러닝 기반 예측 모델은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싱글 모델, 앙상블, 네트워크 모델. 자, 싱글 모델은 그냥 모델 하나로 예측이나 분류를 하는 것들입니다. 왼쪽에 보시면 우리들이 통계학에서 많이 했던 선형 회귀 모델이라든지 로지스틱 회귀 모델. 그다음에 이제 중간에 있는 것은 머신러닝. 사실 의사결정 나무는 브라이만이라는 통계학자가 개발한 모델입니다. 의사결정 나무라든지 K 근접 이웃. 그다음에 이 통계 모델과 머신러닝 사이의 그 과도기 상태에서 굉장히 연구가 많이 되었던 서포트 벡터 머신 모델들. 이런 것들이 다 싱글 모델이고요. 앙상블 모델은 말 그대로 여러 개 모델이 합쳐진 거고요. 대부분의 베이스는 의사결정 나무 모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랜덤 포레스트, 부스팅 모델이죠. 자, 그다음에 네트워크 모델은 싱글 모델일 수도 있고 앙상블 모델일 수 있지만 이제 워낙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제가 따로 분류를 했는데요. 네트워크 형태는 모델은 X와 Y 사이의 관계를 네트워크 형태로 모델링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인공신경망 모델, 뉴럴 네트워크 모델이고요.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나온 여러 가지 딥러닝 모델들. 그 딥러닝의 세 가지 스트럭처는 요 딱 세 가지입니다. 현재까지는 합성공식경망, CNN, RNN, 그 다음에 요즘 GPT 이런 데서 많이 쓰고 있는 기저화되고 있는 트랜스포머 모델. GPT의 그 T가 트랜스포머 모델이라는 건 아마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제가 왜 이 그림을 갖고 왔냐면 지금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뉴럴 네트워크는 사실 선형회귀 모델로부터 나온 거예요. 선형회귀 모델은 우리 통계학자가 개발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인공지능의 뿌리는 우리 통계에 있다라고 주장하고 싶은 겁니다. 자, 선형회귀 모델, 로지스틱 개발 뉴럴 네트워크 모델을 제가 다 네트워크 형태로 표현한 것뿐입니다. 선형회귀 모델은 뭡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X 변수에 그냥 선형 결합으로 Y를 예측하겠다라는 거고, 로지스틱 회귀 모델은 선형 결합을 한 번 더 비선형 변환하겠다라는 것이고, 뉴럴 네트워크는 로지스틱을 2번 이상 적용한 게 그냥 뉴럴 네트워크 모델이에요.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는 로지스틱 회귀 모델이라고 불러도 하등의 잘못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뉴럴 네트워크로부터 나온 모든 딥러닝, 트랜스포머를 비롯한 모든 딥러닝의 뿌리는 바로 선형 회귀 모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통계랑 한번 인공지능 모델에 대한 차이점을 한번 제가 테이블로 한번 요약을 해봤는데요. 일단 데이터 관점에서 보면 우리 통계에서는 모집단의 일부인 샘플이라는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표본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어쩐지 표본이라는 그 용어의 뉘앙스는 조금 한정되어 있고 좀 작다, 한계가 있다 이런 뉘앙스를 좀 많이 받습니다. 우리가 그런 뉘앙스, 그런 어떤 뉘앙스를 탈피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아무래도
기존 통계에서는 수치형 데이터를 많이 분석했고요. 유니모달. 그다음에 아무래도 데이터가 막 실시간으로 들어온 데이터를 분석하지 않았다 보니까 막 확 바뀌지 않은 정적인 데이터가 많았습니다. 자, 반면에 인공지능에서의 데이터는 샘플이라고 더 이상 부르지 않아요. 그 세계에서는 트레이닝 데이터 이렇게 부릅니다. 자, 학습 데이터 하면 빅데이터라는 게 연상되면서 뭔가 굉장히 거대한 느낌이 들어요. 우리 통계에서도 아마 이런 뉘앙스로 가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더 이상 수치형 데이터가 대세가 아닙니다. 시그널 데이터, 이미지, 텍스트 데이터 이런 것들이 오히려 수치형 데이터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통계에서의 모델, 모형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확률 함수, 그렇죠? 지수 분포라든지 정규 분포 함수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요. 인공지능은 아까 말씀드렸던 뭐 트랜스포머라든지 RNN 모델들을 얘기합니다. 자, 확률 함수건 인공지능 모델이건 파라메타를 하나 이상 갖고 있게 되겠는데요. 통계랑 인공지능의 파라메타의 개수는 그 스케일에서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정규 분포, 변수가 하나 있는 정규 분포의 파라메타는 2개예요. 평균하고 분산. 근데 인공지능에서 트랜스포머의 파라메타는 무려 수억 개입니다. 2개의 파라메타를 추정하는 방식과 수억 개의 파라메타를 추정하는 방식은 당연히 달라야 됩니다. 2개의 파라메타를 추정할 때 많이 쓰였던 방법이 MLE, Method of Moment, 리스트 스퀘어 이런 것들이었는데 이제는 인공지능 시대 때는 이 방법을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어요. 뭔가 이터레이션을 거쳐서 파라메타를 찾아내는 수치 최적화 기법, Numerical Optimization이 대세입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Numerical Optimization의 모태는 통계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평가도 이렇게 됐고 결국 통계와 인공지능의 주 목적의 차이는 뭐냐면 제가 생각하기로요. 통계는 기존의 데이터를 얼마나 잘 설명하니, 피팅하는 데 주 목적이 있었고요. 인공지능은 기존 데이터는 조금 덜 정확해도 되니 앞으로 들어올 미래 데이터의 예측력에 더 신경을 쓰고 있는 겁니다. 기존의 통계가 단순히 현황을 조사해서 테이블 만들고 바 차트 그리고 원 그래프 그리는데 끝났다면 인공지능 시대 때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so what, 뭘 할 건데 예측을 하고 우리가 인사이트를 제공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앞으로는 통계청에서 우리 통계에서 발간되는 책은 더 이상 테이블과 그래프만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테이블과 그래프를 통해서 내년에 어떻게 될 것인지, 내후년에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인사이트까지 충분히 실려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또한 그 통계 모델과 저는 인공지능 모델의 대표적인 차이는 이런 거라고 하는데 통계는 그냥 raw 데이터를 분석을 하는 거죠. 저기 오른쪽에 지금 2개의 영어가 있는데요. presentation과 representation. 자, presentation은 뭐죠? 맞습니다. 그냥 표현하는 거고 representation, R가 붙어가지고 재표현하는 거예요. 통계 모델링은 raw 데이터,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그냥 표현한 거예요. X 데이터를 가지고 X 데이터의 조합으로 그냥 Y를 표현한 겁니다. 그렇지만 인공지능 시대의 모델은 X 데이터를 그냥 사용하는 게 아니라 X 데이터를 한 번 더 재표현을 하고 그 재표현된 특징을 가지고 Y를 예측하겠다라는 것이 핵심이래요.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의 뉴럴 네트워크 모델 계열의 그 연구는 단순한 모델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재표현을 잘할까? 이게 핵심 화두입니다. 자, 그래서 재표현된다라는 거는 뉴럴 네트워크의 히든 벡터라든지 뭐 레이턴트 벡터, 피처 벡터 이런 데서 이런 어떤 그런 벡터들이 특징을 갖고 있고 우리가 재표현하는 과정을 인코딩 혹은 인베딩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시간을 보고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강연 오래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시간을 지키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태까지 얘기했고요. 아까 이제 국가 통계 방향에 대해서 그 주제로 조금씩 바뀌고 있는데 현재 AI 능력을 보면 일단 코딩 능력은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셔서 알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코딩 어시스턴트 툴들이 많이 개발됐고 미국의 그 스타트업 조사에 의하면 미국 그 스타트업 개발자의 한 90%가 통계 그 코딩 어시스턴트 툴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이용하지 않는 게 바보죠, 맞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코딩을 전혀 모르는 사람은 당연히 코딩을 배워야겠지만 코딩을 어느 정도 잘하는 사람이 나는 계속 코딩을 손으로 할 거야라고 주장하면 그게 오히려 바보 같은 세대가 왔습니다. 자, 수학은 굉장히 수학과 통계는 고도의 논리력이 필요하고 추론 능력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시면 왼쪽에 아마 여러분들도 기사를 보셨을 겁니다. 뭐 매년 나오는 기사이지만 특별하게 금년도에 우리나라 한국 대표단이 국제 수학 올림피아에서 전원 수상을 했습니다. 금메달과 이제 은메달을 땄는데 여기 그림에 보시면 가운데에 좀 키가 작은 여학생이 보이시잖아요. 그 여학생이 지금 중학생이에요. 중학생이고 금메달을 땄는데 이번에 올림피아드에 6문제가 나왔는데 그 6번 문제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6번 문제만 못 풀고 6번 문제만 틀리고 5문제를 다 맞춰가지고 금메달을 딴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문제를 AI에게 풀어봤게 했더니 걔도 6번만 틀렸어. 그래서 이제 금메달을 딴 거예요. 저는 이제 이 사실이 왜 놀라운 거냐면 사실 예전에도 이런 시도가 많았잖아요. SAT라든지 수능이라든지 변호사 시험 이런 거를 AI에게 보게 했는데 사실 수학 올림피아드 문제는 그거랑 차원이 다른 얘기잖아요. 고도의 논리력과 추론 능력이 필요한 문제들이잖아요. 이런 문제들도 이제 AI가 해결했다라는 것이 저는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ACL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학회가 있는데요. 이게 자연어 처리 분야의 최고의 학회입니다. 이 학회에서 이번에 좀 시험적으로 이런 시도를 해봤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AI가 작성한 논문이 결과적으로 억셉이 됐는데 단순히 이제 논문을 쓰고 글을 봐주는 정도가 아니라 주제 선정서부터 데이터 확보, 그 다음에 결과 분석, 결론까지를 전부 AI한테 시킨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거죠. 그렇게 해서 논문을 썼는데 억셉이 된 겁니다. 자, 우리는 사실은 AI는 시키는 일을 잘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제 선정까지 잘한다. 이제 이거에는 우리가 굉장히 위기감을 느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법률 쪽에서는 이미 AI가 많이 활용되고 있고 가장 많이 활용될 수 있는 분야라고 옛날서부터 얘기를 많이 했죠. 물론 제가 아는 변호사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가 굉장히 욕을 얻어먹은 적이 있었는데요. 자기가 그 조서를 그 글을 쓸 때 판결문이나 이런 걸 쓸 때 얼마나 창의력이 필요할 줄 아냐고 하면서 저한테 막 따지던 기억이 있는데요. 아무리 그래도 지금 제일 먼저 대체되고 있는 분야가 법률 분야입니다. 자, 오른쪽에 제가 지도를 갖고 와봤는데 유럽 지도고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쳐져 있는 분야가 일단 제가 좀 지금 그 프린트한 자료랑 많이 다릅니다. 프린트한 이후에 오늘 좀 더 좋은 발표를 하기 위해서 많이 좀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그 점 좀 양해해 주시고요. 혹시나 이제 끝나고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하시면 제가 업데이트된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나라가 어느 나라냐면 에스토니아라는 나라인데요. 기술 강국입니다. 자, 물론 이제 소련으로부터 그 독립된 나라이고요. 저 나라에서 에스토니아에서 AI AI 변호사를 도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신문 기사를 보시면 알겠고요. 물론 아주 복잡한 그 판결문은 아니고 굉장히 간단한 그런 어떤 그 법률 업무에 좀 AI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뭐 작가도 마찬가지죠. 작가도 뭐 굉장히 저는 이제 작가도 더 이상 이 팩트를 정리해서 내는 그런 작가들은 이제 다 없어질 거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소설이라든지 시라든지 굉장히 자기만이 알고 있는 그런 어떤 경험을 근간으로 해서 쓴 작가들은 계속 살아남겠지만 단순히 세상에 있는 그 지식들을 잘 정리해서 낸 그런 작가들은 뭐 더 이상 존재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통번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이렇게 AI의 파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저보다 더 많이 공감하고 계실 겁니다. 자,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제 이제 옆에 있는 이제 교수님들이라든지 제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는 AI 툴을 잘 이용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거기에 너무 의존하게 될까봐. 자기가 이제 이메일 쓰는데도 사실 이제 AI로 써도 되는데 간단하고 티피컬한 문구는 그런 것도 다 자기가 손으로 쓴다라고 합니다. 왜? 너무 의존하게 될까봐. 그래서 저는 네 알겠습니다 하고 왔는데 제 생각은 좀 달라요. 자, 우리가 AI를 이용한다라고 해서 창의력이 떨어질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요.
자, 우리 공사 현장에서 굉장히 무거운 건축 자재를 옮길 때 더 이상 손으로 옮기지 않습니다. 다 기중기나 장비를 이용하죠. 기중기나 장비를 이용하면서 우리 손에 근육이 빠질까 봐 걱정하면서 기중기를 씁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자동차를 이용하면서 우리들이 걸어 다니는 것을 후회하고 있습니까? 굉장히 먼 곳을 이동을 할 때 웬만하면 다 자동차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걸어 다니지 않는다고 뭔가를 아쉬움이 있습니까? 자동차를 타고 다님으로써 굉장히 빠르게 도착하고 나머지 시간을 굉장히 더 효과적이고 창의적인 일에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메일과 휴대폰을 이용한다라고 해서 손편지가 그립습니까? 여러분 저한테 이제 메일 보낼 때 다 손편지로 보내실 겁니까? 자, 손편지로 보내던 그 시간과 그 에너지를 절약해서 우리는 더 생산적인 일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한다라고 해서 남산도서관이나 유성도서관 다니던 그 시절을 그리워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되게 좋잖아요. 그때 도서관에 가서 일부러 차트 뽑아가지고 사서한테 주고 책 빌리고 막 이런 것들이 없어진 것이 그립습니까? 그립진 않잖아요. 자, 어떤 조사에 의하면 우리 뇌 기준으로 인간은 10%밖에 아직 개발이 안 됐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AI 툴이 우리를 굉장히 많은 것을 대체해주고 있지만 이렇다고 해서 우리의 창의력이 더 이상 창의력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나머지 90%를 개발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예요. 티피컬한 이메일은 그냥 AI한테 쓰라고 하세요. 그거 그냥 붙잡고 있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뭐 책 요약이라든지 논문 읽고 이런 것도 그냥 AI한테 요약하고 요약문을 먼저 읽고 논문을 읽으시면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새로운 능력이 발휘가 될 겁니다. 우리 역사가 그렇게 증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기존에 우리가 저런 어떤 뭐 기중기라든지 뭐 손편지, 이메일 이런 것들이 나옴으로써 많은 것들이 대체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능력이 상상력이 감퇴되지는 않았죠. 그래서 저는 생성형 AI가 두려운 게 아니라 생성형 AI를 사용하지 말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두려워요. 그래서 생성형 AI에 의해서 우리가 대치되는 게 결코 아니라 그렇죠? 생성형 AI를 유용하게 사용하게 사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저는 대치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AI 시대의 이제 핵심 역량 이렇게 갖고 와봤는데 한번 쭉 보시면 이거는 꼭 뭐 AI 시대에 필요한 거야? 평상시에도 당연히 필요한 역량인 거 아닌가라고 이제 질문하실 텐데 맞습니다. 뭐 우리의 역량이 뭐 시대에 따라 이렇게 바뀝니까?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제 좀 AI 관점에서 한번 좀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어떤 약자 만드는 거를 되게 잘하고 그런 거를 되게 즐겨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딱 영어로 바꿨더니 공교롭게 다 C가 이렇게 쭉 있더라고요. 딱 하나 회복 탄력성은 보통 이제 resilience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는데 그거를 제가 굳이 C로 번역을 해서 coping ability, coping도 뭔가 적응하는 능력, 회복 탄력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7C라고 해서 멋지게 갖고 왔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이제 호기심인데요. 호기심은 굉장히 중요한 역량이라는 거 다 알고 계십니다. 자, 얼마 전에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에서 빌 게이츠가 출연한 거 기억하시죠? 그때 유재석이 질문을 합니다. 삶에서 배운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빌 게이츠가 바로 대답을 합니다. 호기심을 갖는 것. 호기심을 갖는 것. 결국 AI 툴 많이 사용하실 텐데요. 대부분의 AI 툴은 딱 오픈하면 질문창 하나가 덩그러니 떠오릅니다. 근데 그 질문창에다가 질문할 거리가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AI 툴이 나와도 활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질문할 거리가 없다라는 거는 궁금한 게 없는 사람이죠. 호기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 교육은 초중고 때 어떻게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저랑 비슷한 연배이거나 좀 어리신 분들도 좀 계시고 좀 많으신 분도 계신데요. 저희 초중고 때 어떻게 했어요? 질문하면 왕따 당했잖아요. 야, 진짜 빨리 끝내야 되는데 어디서 질문하고 있어? 질문하면 저 막 괴롭히고 막 선생님들이 그런 분위기. 그렇지만 외국은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교육 수준보다는 훨씬 낮지만 계속 질문을 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 저는 그런 분위기에서 초중고가 지나서 대학교 때
대학원 때, 성인일 때 역량 차이가 난다라고 봅니다. 사실 초중고 때는 넘버 원이 우리나라예요. 전 세계에서. 그런데 그 이후에서는 한 10위권 정도로 추락한다고 합니다. 자, 창의력도 마찬가지. 창의력도 이제 호기심과 연관이 되는 건데 저는 이 그림을 제미나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그렸습니다. 제가 이 그림을 너무 좋아해서 제 오피스 책상 위에다 붙여놓고 있는 그림인데요. 이 그림은 뭐냐면 점들이 모여서 선이 되고 선들이 모여서 면이 되는 그런 그림입니다. 제가 그렇게 프롬프팅을 날렸거든요. 그랬더니 이런 멋진 그림을 그려줬더라고요. 결국은 아까 얘기했던 호기심은 그냥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책도 많이 읽어야 되고 여행도 많이 다녀야 되고 낯선 사람들도 많이 만나야 되고 이런 데 참석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점들이 돼서 나중에 연결이 돼서 선이 되고 그것들이 모여서 면이 돼서 결국 우리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창의력, 호기심이 나타나는 게 되는 겁니다. 자, 소통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소통 능력은 당연히 AI 시대가 아니었을 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인간과 인간에서 소통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데 AI 시대 때는 특별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과 인간이 소통할 때는 대충 얘기해도 좀 알아들었잖아요. 이심, 전심, 그렇죠? 그렇지만 AI는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돼요. 굉장히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목표를 질문을 해야 돼요. 설명을 해주고. 그렇지 않아도 대답은 해주는데 그 답의 퀄리티가 굉장히 떨어져요. 우리가 어떻게 소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이 얻는 답의 퀄리티가 완전히 차이 납니다. 협력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제 공부할 때 2000년대 초반 이때 논문들을 보면 저도 이제 아까 이제 보셨다시피 제 지도 교수도 이제 통계학자 출신이고 하셔가지고 통계학 저널을 굉장히 많이 봤는데요. 그때 이제 Annals of Statistics, 뭐 좌사 이런 논문을 보면 단독 어서 논문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요즘에는 단독 어서는 거의 없습니다. 단독으로 하는 연구는 오히려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협업을 해야 되는 거죠. 사람과 사람의 협업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AI 시대 때는 AI와 사람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AI는 단순 반복적인 작업을 굉장히 잘하잖아요. 그 다음에 단기 기억이 굉장히 뛰어나잖아요. 근데 그 두 가지 능력이 제일 없는 게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우리가 AI한테 시키고 우리들의 강점인 창의력이라든지 어떤 뭐 호기심 뭐 이런 것들과 잘 협력할 때 우리가 AI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뭐 회복 탄력성이라든지 뭐 용기라든지 윤리 의식 이런 거는 크게 자세하게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식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AI 시대 때 국가 통계 방향이라는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지을까 하는데요. 일단 이제 네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데이터 수집, 그다음에 데이터 전처리, 데이터 분석 및 모델링, 그다음에 데이터 해석 및 적용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데이터 수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조금 일찍 와서 우리 안영준 그 통계청장님과도 대화를 나눴는데 예전에는 데이터를 많이만 수집하면 장땡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죠. 데이터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질이 중요합니다. 퀄리티가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데이터 수집 기술이 워낙 발달해서 이제는 손으로 할 수가 없어요. 엑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뭐 손으로 이렇게 USB 갖고 이렇게 하는 그런 시대는 지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통계 방식은 여전히 모집단의 일부를 뽑는 그 표본의 개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표본하면 왠지 작고 한계가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들어요. 물론 이제 표본 샘플이란 말을 없애자라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뉘앙스부터 빨리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아무래도 통계 쪽에서는 실험을 통한 데이터라든지 그 다음에 설문조사, 그렇죠? 이렇게 조사를 통해서 얻어지는 데이터가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수치형 데이터가 대부분입니다. 아직까지는. 자, 그 다음에 데이터의 양이 그리 많지 않다 보니까 어떤 특정 시점의 짧은 기간의 데이터, 그렇기 때문에 뭔가 실시간으로 확확 바뀌는 그런 데이터를 분석하기보다는 비교적 정적인 데이터를 우리는 분석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대 때는 데이터의 수집 기술이 많이 발달해가지고 이제는 샘플의 개념이 없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IoT, 모바일, SNS로부터 얻어지는 데이터는 거의 전수 데이터에 가깝습니다.
샘플을 이용해서 추정하고 검증하던 그 통계 방식이 없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샘플이 없어지면 추검정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전수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을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데이터 형태도 더 이상 수치형 데이터가 아닙니다. 이제 수치형 데이터는 한 20%밖에 안 돼요. 나머지 80%는 전부 다 텍스트 데이터, 이미지 데이터, 신호 데이터예요. 자, 그 다음에 엄청난 데이터를 우리가 수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단순한 어떤 그런 기법을 통해서는 안 되고 뭔가 AI 기반의 자동화된 그런 기법을 통해야 되고, 특히 텍스트 같은 경우 인터넷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예전에는 그런 걸 크롤링 하려면 막 파이썬이나 뭐 C++나 이런 거로 막 코딩을 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굉장히 간단한 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신경을 쓰시면 크롤링하는 건 일도 아니에요. 자, 그다음 합성 데이터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 통계 때 오버 샘플링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합성하고 데이터를 증강했던 그런 연구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얘기하고 있는 AI 시대의 합성 데이터는 단지 오버 샘플링이 아니라 데이터가 부족해서 증강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AI 알고리즘에 이 합성 데이터를 사용해요. 일적인 예로 세미 슈퍼바이즈 러닝이라는 게 있는데 어떤 한 이미지로부터 두 개의 합성 데이터를 생성한 다음에 그 두 개의 합성 데이터가 어차피 같은 뿌리에서 왔으니까 같게 가라라는 로스 펑션을 주고 학습을 합니다. 그러니까 학습 데이터의 활용 방법이 예전 통계 시대 때랑 완전히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합성 데이터 증강 기법이 굉장히 많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전처리도 굉장히 중요하고, 데이터 전처리는 일반 우리 뭐 통계 분석에서 전체의 한 80%를 차지한다, 굉장히 tedious한 잡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전통적인 방식은 뭐죠? 뭐 평균으로 대체한다라거나 아니면 결칙치가 그리 없었을 때는 그냥 삭제해 버린다라든지 뭐 이제 이렇게 이제 주로 많이 했고, 물론 이제 데이터 결집치를 보정하는 통계적인 방법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나오는 스트리밍 데이터에는 많이 적용하기가 어렵다라는 게 현실이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이 전처리를 아직도 기업에서는 엑셀을 열어서 한 달이고 두 달이건 엔지니어들이 수작업으로 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간단한 코딩으로 전처리 하시는 분들도 있고, 소규모 데이터에서는 괜찮았는데 지금처럼 대규모 데이터에는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작업이죠. 그 다음에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 전통 방식은 정형 데이터 위주이고요. 자, 이제 전처리도 우리가 데이터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거를 자동화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현재 데이터에 맞는 그런 어떤 방법론들이 많이 개발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의 양이 많기 때문에 단순한 어떤 엑셀이나 간단한 코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분산 처리라든지 그 다음에 뭐 양자 기술, 요즘 퀀텀 컴퓨팅이라는 것도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 제가 이제 퀀텀 컴퓨팅 굉장히 지금 인공지능에서는 굉장히 지금 각광받고 있는 그런 토픽이거든요. 그래서 학회에 가보면 이 기술이 드디어 발표되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금년 초서부터. 그래서 청장님도 계시고 우리 연구원장님도 계시지만 제가 통계청 홈페이지를 어저께 방문했고 국가통계연구원 홈페이지를 방문했는데 양자 컴퓨팅이란 단어가 한 단어도 없어요. 되게 안타까운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 모델링,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데이터 분석은 보통 전통적인 통계는 정적 모델링, 그렇죠? 뭔가 이렇게 변화한다는, 데이터의 분포가 일단은 변화하지 않는다라는 걸 가정하고 대부분 모델링을 하는 게 전통적인 통계 방식입니다. 하지만 현재 데이터는 데이터 시프트, 디스트리뷰션 시프트, 프로버빌리티 디스트리뷰션 다 바뀌어요, 계속. 그래서 한번 만들어 놓은 학습한 모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학습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적응할 수 있는, 오토로 적응할 수 있는 모델이 필요해요. 자, 그래서 변화 방향은 적응형,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우리가 뭔가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이 연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AI 머신러닝 쪽에서는 도메인 어댑테이션, 도메인
generalization, 뭐 continual learning 이런 이름으로 엄청나게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LLM을 또 빠뜨릴 수 없는데요. LLM 쪽이 약간 지금 통계 쪽에서 연구가 조금 덜 되고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잘 아시다시피 비전 랭귀지 모델 VLM이라고 예전에는 그냥 비전 모델 CNN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주었을 때 이미지를 분류하는 모델이었는데 이제는 거기에 LLM을 추가시켜요. 그러면 훨씬 더 분류 성능이 올라간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이 이미지 분류 문제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모델에 LLM을 추가를 합니다. LLM을 추가하면 성능이 비약적으로 상승한다라는 그런 결과가 많거든요. 그래서 LLM에 대한 연구. 그다음에 AI 에이전트. 작년서부터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 올해는 거의 지금 피크를 치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내년과 후년에도 AI 쪽에서의 가장 큰 키워드 중에 하나가 AI 에이전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AI 에이전트는 이론이 아니라 저는 굉장히 실무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통계학에서 개발한 여러 가지 방법론들을 잘 조합하면 AI 에이전트가 되는 거기 때문에 개발에서의 어떤 목표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우리 통계 쪽에서 이런 단어를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어떤 트렌드를 그냥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야, 개발자들이 하는 거야 이렇게 치부하지 말고 우리도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데이터를 잘 모델링했으면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선형회귀 모델, 로지스틱 회귀 모델은 해석이 굉장히 용이하지 않습니까? 선형회귀 모델의 그 개수를 보고 그 개수가 크면 해당 x 변수가 y를 예측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변수다. 해석하는데 너무 용이합니다. 해석만 용이하면 뭡니까? 뭐 합니까? 그렇죠? 선형회귀 모델 자체 예측력이 떨어지는데 예측력이 떨어지는 모델 갖고 해석을 한들 그게 뭐 아무런 유용한 정보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회귀계수라든지 p-value나 전통적인 어떤 해석 기법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을 기존에 지금 개발되고 있는 어떤 그런 AI 기법들에 잘 접목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즘 나오는 뭐 설명 가능한 AI, 막 이런 쪽으로 연구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 거 아마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럴 때 우리 통계에서도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2장 남았는데요. 네. 자, 어쭈 시간을 잘 맞춘 것 같습니다. 자, 왼쪽이 있고 오른쪽이 있는데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AI 시대 때는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AI가 너무너무나 잘할 거니까. 해결 능력 혹은 암기 능력을 가지고 AI랑 맞짱을 뜨는 사람만큼이나 어리석은 사람은 없어요. 바보 같은 사람이죠, 맞죠? 그 대신 AI가 부족한 것이 뭐냐면 질문할 수 있는 능력이, 문제를 정의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창의력이 필요하고 호기심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서로 콜라보레이션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통 통계에서는 계속 현상을 설명하는 데 치중하고 있습니다. 저도 통계 책자를 만드는데 농수산물 AT센터나 이런 데서 통계 책자를 만드는데 일부 관여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만들었던 거는 뭐냐면 전부 테이블이에요. 배추가 몇 개 팔렸고 뭐가 몇 개 팔렸고 했던 거 테이블 쫙 만들고 그 다음에 뒤에 그 테이블을 요약할 수 있는 원그래프, 히스토그램 이런 것들이 쭉 들어가 있었죠. 그런데 저는 이거는 부족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값진 그 유용한 데이터를 가지고 테이블과 원그래프로 끝내지 말고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내년에 어떻게 될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될 것이라는 so what 인사이트를 저는 우리 국가 통계책에 좀 포함을 시키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현상 설명을 넘어서 뭔가 미래를 예측하는 좀 더 유용한 인사이트를 포함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수치형, 정적인 표본에 그쳤다면 이제는 조금 더 스코프를 넓혀서 이제 수치형 데이터뿐만 아니라 수치형 외의 데이터가 80%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을 분석할 수 있고
그냥 계속 한번 만들어지면 쭉 가는 것이 아니라 동적으로 계속 바뀌니까 어댑테이션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자, 그다음에 이론 중심에서 이제 현장 중심으로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저를 싫어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이론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닙니다. 저도 이론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설파하고 다니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이론은 파운데이션을 건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의 이론은 수백 개의 현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이론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론을 위한 이론 연구는 일부 수리통계 연구자들한테 맡기고 좀 많은 통계학자들 분들께서 현장으로 나오셔가지고 현장에 좀 귀를 기울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통계학과 연이 많아서 통계학과에 혹은 이제 통계 관련된 친구분들이나 지인들이 많은데 그분들의 좀 공통된 특성은 뭐냐면 현장 얘기를 좀 귀찮아해요. 그런데 막 어심터틱 티어리 이 얘기만 나오면 눈이 반짝반짝거리세요. 그렇죠? Sufficient statistics 이 얘기 나오면 맞죠?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조금 더 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AI의 뿌리가 통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는 소외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좀 안타까운 마음. 자, 학회도 마찬가지죠. 통계 관련 학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탑 AI 학회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탑 AI 학회들의 어서들을 이렇게 쭉 보면 통계학과 교수님들이 많이 없어요. 물론 이제 AI 학회는 주가 컴퓨터 공학이라는 것, 그다음에 요즘에 인공지능, 데이터 사이언스 뭐 그런 어떤 비슷한 유사 학과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주가 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저는 통계학과에서 뭐 주가 될 것까지는 없지만 통계학자들께서 이런 학회에 많이 이렇게 논문을 제출하지 않는다는 게 오히려 조금 의아스럽습니다. 누구보다도 잘하실 수 있고 누구보다도 적합한 토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통계학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AI 관련 학회에도 국내 국외 할 것 없이 또 같이 참여를 해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마지막 장입니다. 제가 굉장히 감명 깊게 봤던 영화가 영화 헐이라는 영화인데요. 이게 영화가 2013년도 개봉한 2013년도에 혹시 뭐 하셨는지 한번 과거를 간단하게 추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2013년도는 아직 딥러닝이 막 뜨기 시작하기 전이에요. 2012년도에 그 힌트니 알렉스넷을 발표하고 2013년대는 학계에서는 막 흥분했지만 일반인들은 딥러닝을 거의 이제 모르고 있었을 때죠. 그때 이 영화가 나왔는데 굉장히 성견지명이 있었던 영화인 것 같아요. 자, 이 영화는 뭐냐면 이 사람과 이 주인공, 남자 주인공과 컴퓨터, 인공지능과 사랑에 빠지는 얘기예요. 우리 지금 챗GPT 보면 보이스 기능이 있잖아요. 저도 가끔씩 운전을 하면서 인공지능하고 대화를 해요. 그러다가 사랑에 빠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이게 아주 불가능한 일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굉장히 제 속마음도 터놓고 뭐 이런. 근데 이 영화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결국에는 뭐 영화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남자가 뭘 깨닫냐면 자기와 사랑을 하는 줄만 알았는데 자기랑만 사랑을 하는 줄 알았더니 동시에 500명과 사랑을 하는 거예요. 500명과 동시에 대화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큰 충격에 빠진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간다움, 교감 이게 중요하구나라는 깨우는 그런 이제 영화인데요. 한번 안 보신 분들은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에서 이런 이제 문구가 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AI 시대의 국가 통계는 더 이상 제가 예전에 AT 센터에서 했던 테이블과 원그래프, 바그래프가 아니라 그를 이용한 뭔가 통찰력, 예측 그런 내용을 통해서 국민들과 소통하고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언어. 통계는 저는 이제 언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어. 우리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언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어라는 것이 굉장히 친숙하다라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계를 통해서 우리랑 또 국민들과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언어가 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그 국회 통계연구원의 홈페이지로부터 갖고 온 비전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통계연구원 김진 원장님의 인사 말씀도 한 10번을 읽었습니다.
그 인사 말씀에 이 문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 실용적 국가 통계 연구를 통해 국민 삶의 질과 국가 발전의 기여. 제가 아까 그 위에 제가 그 허를 보고 쓴 글은 그 이 비전을 보기 전에 쓴 글이거든요. 어때요?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 국가통계연구원은 굉장히 정확한 비전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의 혁신은 제가 2시간 전만 해도 이걸 통계로 바꿔왔을 텐데 AI. 통계에서 다 나가는 AI. 그 다음에 실용적은 더 이상 현상 설명을 넘어서 예측. 저는 이제 예측이라는 거는 뭔가 인사이트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AI가 요즘 나오는 어떤 통계적인 방법론을 이용해서 현상을 설명하는데 그치지 말고 그 이후에 인사이트를 볼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하겠다라는 것이 국가통계연구원의 비전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자, 제가 여기까지 이제 말씀드릴 건데요. 이민경 실장님 어디 계십니까? 혹시 AI가 추천을 잘 한 것 같습니까? 네. 마무리를 빨리 해주시면은 더 감사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AI가 추천을 했는데 이 추천이 잘 됐기를 바라면서 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AI 시대 국가통계의 방향을 제시해 주신 김성범 교수님 감사합니다. 혹시 교수님 강연과 관련해서 현장에 계신 참석자 한두 분 정도의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좀 흘렀거든요.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온라인으로 들어온 질문 중에 하나만 제가 대신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록 통계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신 데 공감합니다. 그런데 기록은 사실의 기록이지 이를 기초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이신데요. 네, 맞습니다. 기록을 자기 멋대로 해석해서는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 해석은 해석의 영역으로 남겨두고 그렇다고 해서 기록을 경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우리는 기록을 할 때는 팩트 근반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 기록이 추후에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는 그 사람들의 몫으로 남겨두고 우리는 그 기록을 좀 충실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질의응답도 여기 이 정도 선에서 그냥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귀한 강연을 해주신 김성범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